드라마 안톤 체호브 1887년. 파벨 바실리치시, 저기 어떤 숙녀분이 선생님을 찾는데요. 루카가 알려주었다.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군요. 파벨 바실리치는 아침 식사를 막 끝낸 참이었다. 숙녀분이라는 말을 듣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할 게 뭐야? 나 바쁘다고 해. 파벨 바실리치시, 이분은 벌써 5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꼭 선생님을 배워야겠다는데요. 거의 울을 지경입니다. 나 참 좋아, 서재로 모시게. 파벨 바실리치는 느긋하게 프로코트를 걸친 다음 한 손에는 펜,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매우 바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서재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벌써 손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불그레하게 살집이 붙은 거대하고 뚱뚱한 여자였는데 안경을 쓰고 있는 품은 제법 점잖아 보였지만 차림새는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화려했다. 그녀는 허리에 4겹으로 매듭이 지어진 복대를 하고 있었으며 빨간 새가 달린 높은 책모자를 쓰고 있었다. 집주인을 보더니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다. 선생님은 물론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높은 남성 테너의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는 허루적기 댁에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무라슈키나입니다. 앉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신지? 사실 저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면서 한층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무라슈키나예요. 사실 저는 선생님의 열렬한 숭배자입니다. 항상 선생님의 글을 탐독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부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말을 할 뿐입니다. 언제나 선생님 글을 읽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도 나름대로 문필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자신을 작가라고 부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학이라는 벌통 속에는 제가 짜낸 꿀 한 방울도 들어있겠죠. 저는 3편의 동화를 이런저런 기회에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야 물론 못 읽으셨겠지만 번역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제 오빠가 젤로에서 근무하셨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사실은 무라슈키나는 눈을 내리깔며 얼굴을 붉혔다. 저는 선생님의 재능을 압니다. 선생님의 관점도요. 파벨 바실리치시.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희곡을 한 편 분만했습니다. 그래서 금열관에게 보내기 전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무라슈키나는 그물에 사로잡힌 새처럼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치마를 뒤지더니 크고 두툼한 공책을 꺼냈다. 파벨 바실리치는 오로지 자신의 글만을 사랑했다. 남의 글을 읽거나 듣게 될 때는 항상 대포 구멍이 자신의 면상을 직통으로 겨누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책을 본 그는 질겁을 하며 서둘러 말했다. 좋습니다. 놔두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파벨 바실리치, 무라슈키나는 일어서더니 기도하듯 손을 모으며 애절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바쁘시다는 것은 압니다. 선생님께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당장 사라져버렸으면 하시겠죠. 하지만 제발 저의 희곡을 선생님께 읽어드리도록 해주세요. 제발. 기꺼이 그러고 싶지만 파벨 바실리치는 어쩔 줄을 모르며 우물거렸다. 그러나 부인, 저는 바빠서 저는 지금 나가야 합니다. 파벨 바실리치 씨, 그녀는 신음을 토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제발 적선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요. 제가 뻔뻔스럽고 집요한 여자라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내일 저는 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선생님의 시간을 30분만 할애해 주세요. 딱 30분만. 이렇게 빌겠어요? 파벨 바실리치는 천성이 굼뜬 인간인지라 거절할 줄 몰랐다. 숙녀가 흐느끼며 무릎을 꿇을 기세인 것을 보자 그는 당황하여 넉나간 소리로 중얼거렸다. 좋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들어보겠습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무라슈키나는 환성을 지르더니 모자를 벗고 자리에 앉아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하인과 하녀가 화려한 응접실을 청소하면서 안나 세르게예브나 아씨가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지은 것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읽었다. 하인이 방을 나가자 하녀는
교육은 광명이며 무지는 암흑이라는 내용의 독백을 얻는다. 그 다음에 무라슈키나는 다시 하인을 응접실로 들여보내서 그로 하여금 장군 나리에 대한 긴 독백을 말하게 했다. 장군은 딸의 주장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녀를 부유한 상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한다. 또한 그는 완전한 무지 속에 백성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등. 그러고 나서 하인이 나가자 아시 본인이 들어오더니 밤새 한잠도 못 자고 발렌틴 이바노비치 생각을 했노라고 관객들에게 털어놓는다. 발렌틴 이바노비치로 말하면 가난한 교사의 아들로서 병든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있다는 얘기. 발렌틴은 모든 학문을 섭렵했지만 우정도 사랑도 믿지 않으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죽음을 갈구한다. 그래서 아시는 그를 구원해야 한다 등등. 파벨 바실리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소파가 애타게 그리워졌다. 그는 무라슈키나를 흘겨보았다. 그녀의 남성 테너 같은 목소리가 그의 고막을 쾅쾅 두드릴 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너 같은 건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런 허접쓰레기를 들어야 하니? 너가 희곡을 쓴 게 내 죄냐? 맙소사 공색은 두껍기도 하구나 제기랄. 파벨 바실리치는 아내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벽을 보다가 문득 아내가 녹건 오 아르신과 치즈 한 푼트와 치약을 사서 별장으로 가져오라고 분부했던 것이 생각났다. 녹건 견본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그는 생각했다. 어디다 넣었더라? 파란 양복이었던가? 그런데 저 망할 놈의 파리들이 마누라 초상화에 똥을 갈겨놨잖아. 올가한테 유리를 닦으라고 해야겠어. 지금 12장을 읽고 있으니까 곧 1막이 끝나겠군. 이 더운 날씨에 저런 돼지 같은 몸집에서 무슨 영감이 나온단 말인가. 희곡을 쓰느니 차라리 시원한 냉국을 들이켜고 지하실에서 잠이나 잘 것이지. 이 독백이 좀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무라슈키나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파벨 바실리치는 그 독백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마치 숙녀가 아니라 자신이 그 독백을 쓰기라도 한 듯 변명하는 투로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랄까 아주 좋은데요. 무라슈키나는 반색을 하며 낭독을 계속했다. 안나, 그대는 지나치게 분석에만 열중하는군요. 그대는 너무 일찍 심장으로 사는 걸 그만두고 머리에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발렌틴, 심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부학적 용어지요. 심장이 만약 감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을 뜻하는 용어라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나, 동요하며, 그렇다면 사랑은요? 설마 그것도 조합된 관념들의 산물이란 건 아니겠지요? 발렌틴, 괴롭게. 아직 아물지 않은 옛 상처를 건드리지는 맙시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하게 하시는가요? 안나, 그대가 불행하신 것 같아서요. 16장이 낭독되는 도중 파벨 바실리치는 하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빨을 딱 하고 부딪혔는데 그것은 개가 파리를 잡을 때나 내섬지간 커다란 소리였다. 깜짝 놀란 그는 그 괴상한 소리를 감출 요량으로 세심한 관심을 보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17장이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런 생각했다. 오 맙소사, 10분만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비명을 지르게 될 거야. 참을 수 없구나. 그러나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마침내 숙녀는 막이 내린다 라고 힘차게 외쳤다. 파벨 바실리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일어날 채비를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무라슈키나가 책장을 넘기며 낭독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2막, 무대는 시골 거리를 보여준다. 오른쪽에는 학교, 왼쪽에는 병원, 청계 위에 주민들이 앉아있다. 실례합니다만 파벨 바실리치가 말을 막았다. 모두 몇 막이죠? 5막이에요. 무라슈키나는 그렇게 대답하더니 자신의 관객이 나가버릴까봐 두려운 듯 당장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학교 창문으로 발렌틴의 모습이 보인다. 무대 안쪽에서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들고 선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파벨 바실리치는 사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 무기수처럼 이제 더 이상 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만 눈이 감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목하는 표정이 얼굴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애쓸 뿐이었다. 그녀가 낭독을 끝내고 나가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먼 미래처럼 여겨졌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뚜루 뚜뚜뚜 그의 귀에서 무라슈키나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뚜루 뚜뚜뚜 주주주주 소다를 복용하는 걸 잊었군. 그는 생각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래 소다였지. 암만 해도 내가 위험에 걸렸어. 이상하지. 스미르노프스키는 하루 종일 보드카를 품마시는데도
이날 이때까지 위험에 걸리지 않았는데 창가에 새가 앉았구나. 참 새네. 파벨 바실리치는 축축 늘어져 감기는 눈꺼풀을 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가 하면 입을 열지 않고 연신 하품을 하면서 무라슈키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뿌옇게 어른거리며 머리가 세 개가 되기도 하고 천장에 달라붙기도 했다. 발렌틴. 아닙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안나. 왜요? 발렌틴. 방백.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구나. 그녀에게? 저에게 해명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곧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겁니다. 안나. 잠시 침묵하다가 당신은 가실 수 없어요. 무라슈키나는 점점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서재의 잿빛 공기와 섞여버렸다. 보이는 것은 오직 그녀의 움찔거리는 입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술병만한 크기로 작아져서 흔들거리더니 책상과 함께 방 저쪽으로 사라져버렸다. 발렌틴, 안나를 품에 안으며 그대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었어. 그대는 봄비가 대지를 깨우고 새롭게 하듯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었어. 그러나 늦었어요. 늦었다오. 불치의 병이 내 가슴을 갉아먹고 있으니. 파벨 바실리치는 진지를 치며 허리멍텅한 눈으로 무라슈키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는 꼼짝 않고 1분가량 멍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11장. 앞장에 나온 인물들. 남자, 경찰서장. 발렌틴. 날 잡아가시오. 안나. 이분은 안 돼요. 날 잡아가세요. 그래요. 나를. 나는 이분을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더. 남자. 당신의 이런 행동이 아버님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무라슈키나는 또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파벨 바실리치는 난폭하게 눈을 희번덕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가슴 속으로부터 치솟아 나오는 듯한 괴기스런 비명을 지르더니 묵직한 문진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무라슈키나의 머리통을 힘껏 내리쳤다. 날 잡아가라. 내가 그녀를 죽였다. 잠시 후 뛰어들어온 하인에게 그가 말했다. 배심원들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